어머님, 아버님, 제가 우리 집안에 귀한 아들을 낳아드렸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세요? 강남에선 아들 낳으면 아파트 한 채는 해준대요. 저는 딱히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축으로 이름값 좀 있는 브랜드면 돼요. 위치는 굳이 강남 아니라도 되는데. 그래도 학구는 좀 봐야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라니요. 그건 축하의 범주를 넘어선 강탈이었습니다. 말투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했고 눈빛엔 어떤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저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진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아파트 한 채를 왜 내 목처럼 말하니? 그러자 미진이는 도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주잖아요. 대를 이어줄 귀한 아들 낳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아야죠. 부모님도 앞으로 손주 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희가 어디로 이사 가면 못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삼아 집 한 채를 뜯어내려는 협박.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주를 거래하겠다는 거니? 넌 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니? 하지만 미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손주도 봐드리고 아파트도 받고 쌍방이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수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이름 석자를 꺼내놓는 이 일이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조이듯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여자의 인생이지만 제가 이 나이에 와서 굳이 입을 열어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내려앉지 않는 한 정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무겁고 질겨서 떼어내지 않고는 더는 제 자신을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아이들 옷을 지어 팔며 우리 삼남매를 키워내셨어요. 삶이 늘 빠듯했고 동네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린 뒷전이었지만 가족만큼은 서로를 끌어안고 지탱했지요. 결혼은 22살에 했습니다. 전남 담양 출신의 제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어떤 이와 결혼할지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에 제가 가진 모든 신중함을 다해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엔 시댁살이도 있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도 컸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오고 나니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정우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 차려 내보내고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는 제가 직접 김밥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줬고요. 정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혼자 알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할 길을 개척했지요. 그렇게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정우가 저희 부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걱정 없이 살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우 덕분에 더는 허리를 굽혀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은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군요. 제가 말하려는 이야기는 그 정호라는 아이가 한 사람을 데려오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모두가 축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늦게 연애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땐 솔직히 당황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여자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고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을 그렇게 단번에 결정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도 금세 어두워지고 창밖엔 바람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왔지요. 남편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우가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와서 조용히 앉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여자를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소개팅 한 번 했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남편도 신문을 내려놓고 정우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지요. 누구니? 언제부터 만난 아이냐? 제가 조심스레 묻자 정우는 쑥스럽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서미진이고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6개월 정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저를 정말 잘 이해해줘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소개도 없이 결혼 선언을 하는 그 당당함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고 아이가 평소보다 말수가 많다는 점도 왠지 낯설었어요. 그래도 정우가 그렇게 말하니 당장은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자식의 결심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며칠 뒤 미진이라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말쑥한 외모에 또렷한 이목구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차갑다고 할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친 경계심일 수도 있었지만 제 나이쯤 되면 사람 눈을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얌전하게 행동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거침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집 평수가 꽤 되네요. 요즘 시세는 얼마나 해요? 아버님은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연금은 넉넉히 나오시겠죠?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자리에서 집값이며 연금이며 그걸 묻는다는 게 상식이 있는 행동일까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헛기침만 몇 번 하더니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솔직하다고들 하니 경제관념이 뚜렷한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가 너무 좋아하는 눈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양가 상견례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혼 날짜도 잡혔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습니다. 마치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는 기쁨 하나로 불안한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가 조용히 저를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종이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가 받고 싶은 예단 리스트예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종이엔 시계, 귀금속, 외국 브랜드 가방과 신발 등 한 줄 한 줄이 다 백화점 명품관 상품명 같았습니다. 거기에 현금 예단은 별도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미진아, 이건 좀 과한 것 같구나. 우리 형편에 이걸 다 맞추기는 어려워.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미진이는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정도는 다들 해와요. 저도 저희 집에서 혼수를 풍족히 해갈 생각이니 서로 체면이 서야죠. 그 태도, 그 말투, 그 표정. 어디 하나 미안함이란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내미는 듯한 그 당당함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정우가 안절부절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제 착하고 순한 아들이 이토록 계산적인 사람에게 홀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고 억울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체면을 위해 일부는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허리를 졸라 예단을 마련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평범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걸 외면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며느리 미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기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모든 불편한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애가 누구든 어떤 구석이 마음에 안 들었든 간에 이제는 제 손주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그 어떤 편견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아들에게 연신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우는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정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에 소불고기를 곁들여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이제 우리 집에도 새로운 생명이 오는구나. 그 생명 앞에서는 모든 불편함도 미심쩍은 감정도 내려놓자 진심으로 그리 다짐했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몸은 괜찮냐, 입덧은 심하지 않냐, 필요한 건 없냐고 물으니 조금 기운이 없긴 하지만 괜찮다는 말과 함께 이제부터는 손주 생각해서라도 저희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덧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한창 일이 많을 3개월 무렵부터였지요. 새벽 3시가 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불이 나게 전화를 받았더니 미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짜증이 잔뜩 실려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죽겠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호주산 캥거루 고기가 입덧에 좋다던데 혹시 어머님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주 음식이라니 그것도 한밤중에요? 차라리 오이 소박이나 배즙이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겠지만 호주 요리라니요. 한참을 참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어렵고
내일 아침에 정우한테 알아보라고 할게. 우선은 입맛에 맞는 거라도 조금 먹고 좀 쉬렴. 그러자 미진이는 툭하니 이러더군요. 됐어요. 어머님은 제 마음을 전혀 몰라주세요. 복덩이는 어쩔 수 없죠. 그냥 굶어야겠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임신으로 예민해졌다고는 하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시험할 셈인지 그 속을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입덧이 핑계가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다며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정우에게 문자로 요구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 지하에서만 파는 프리미엄 과일 세트가 먹고 싶다고 했고, 또 어떤 날은 필리핀에서 직송으로 오는 바나나가 아니면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박스 하나에 1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우는 퇴근도 하기 전에 그 요구사항을 수첩에 적듯 메모하고 주차장에서 바로 백화점으로 직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들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수하지 않으려는 눈치 보기에 가까웠지요. 눈치를 보다 보니 자기 생각이란 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알기라도 하는 듯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사다 준 등심이 질겨서 못 먹겠다는 말을 하더니 이번엔 꼭 특일 등급으로 꼭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현지에서 도축을 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걸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끝마다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복덩이가 먹는 건데요. 어머님, 이왕이면 좋은 걸로 부탁드릴게요. 이쯤 되니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가, 아무리 손주를 위한 거라지만 이건 좀 지나치지 않니? 요즘 국산도 품질 좋고 안전한 게 많아. 꼭 비싸고 유명한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니? 그랬더니 미진이는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약간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옛날 기준이세요. 요즘 엄마들 정보력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다들 쓰는 국민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도 못 따라가요. 복덩이만 싸구려 쓰게 하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기죽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말의 순간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싸구려라니요.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일하며 살았고 아들 하나 먹이고 키우느라 허리 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전체를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아들 정우를 향한 애정 때문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바람으로 견디고 있었죠. 배가 제법 불러오자 미진이는 병원에 혼자 가기 힘들다며 저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빠지기 일쑤였고 결국 저는 운전도 하고 병원비도 계산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던 날 저는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을 보고 있자니 참았던 감정이 터질 뻔했지요. 하지만 그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잠깐 앉아 있는데 미진이가 느닷없이 웃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들 낳으면 시댁에서 집 한 채 정도는 해준다던데요.
특히 강남 쪽은 거의 불문율이라네요. 어머님도 속으론 아들 바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단박에 느꼈습니다. 그 웃음 속에 감춰진 계산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아가,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런 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랬더니 미진이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참. 속마음 다 알겠어요. 다들 그런 말씀 하시지만 결국엔 대를 이을 아들이 최고라 하시잖아요. 전 어머님 마음 다 보이는데요. 그 말이 어찌나 기분 나쁘던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국내 호텔이 아니라 유럽으로 태교 여행을 가겠다고 했고,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5성급 호텔에서만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비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요. 복덩이를 위해 투자하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 며느리 미진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품고 있는 생명은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저에게는 이미 불행의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교 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어느 주말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닭곰탕에 잡채, 도토리묵까지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아들 정우는 맛있게 먹었고 남편도 연신 맛있다며 흡족해 했지요. 그런데 상이 반쯤 비워졌을 무렵 미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음 달에 저희 태교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요즘은 스위스나 프랑스 쪽으로 가는 게 대세래요. 아름다운 풍경 보고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복덩이한테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오려고요. 처음엔 그저 여행 계획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 끊으려 해요. 일반석은 너무 불편해서 복덩이한테 안 좋을 것 같고요. 호텔도 최소 5성급이어야 하고 동선까지 조율된 여행사 맞춤 상품으로 하려 해요. 전체 경비는 한 1200만 원쯤 나올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썹을 찌푸렸고 정우는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순간 입이 바짝 말라왔고 며느리의 당당한 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태교 여행이야 좋지만 유럽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니? 우리도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게다가 지금 몸도 무거운 시기인데 장시간 비행이 오히려 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자 미진이는 곧장 얼굴을 굳히더니 단단한 어조로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은 저랑 복덩이 건강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태교 여행 안 가는 임산부가 어디 있다고요? 친구는 시부모님이 1000만 원 여행 상품권까지 끊어주셨다던데요. 우리 복덩이는 그만한 가치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요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복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여행 욕심을 시부모에게 떠넘기는 계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요즘 애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남의 돈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양이지. 우리가 무슨 봉이냐? 미진이는 눈을 부라리며 반격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복덩이 위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면 저도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미진이는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는 쩔쩔매며 저와 남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저 역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진이는 남편과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연락도 피했고 병원 갈 일도 정우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느닷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정우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고 저와 남편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무사히 태어나기를. 아들 정우는 긴장된 얼굴로 복도를 서성거렸고 남편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끝에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처음 생긴 손주, 그것도 복덩이라는 태명답게 가슴 깊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진이는 특실에 입원하자마자 문을 잠그고는 저희의 면회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권했다며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만 정우를 통해 전달되었지요. 저와 남편은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리원에서 상담실로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그 아이는 수유복 차림의 침대에 편히 앉아 마치 무슨 발표라도 할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우리 집안에 귀한 아들을 낳아드렸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세요? 강남에선 아들 낳으면 아파트 한 채는 해준대요. 저는 딱히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축으로 이름값 좀 있는 브랜드면 돼요. 위치는 굳이 강남 아니라도 되는데. 그래도 학구는 좀 봐야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라니요. 그건 축하의 범주를 넘어선 강탈이었습니다. 말투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했고 눈빛엔 어떤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저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진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아파트 한 채를 왜 내 목처럼 말하니? 그러자 미진이는 도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주잖아요. 대를 이어줄 귀한 아들 낳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아야죠. 부모님도 앞으로 손주 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희가 어디로 이사 가면 못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삼아 집 한 채를 뜯어내려는 협박.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주를 거래하겠다는 거니? 넌 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니? 하지만 미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손주도 봐드리고 아파트도 받고 쌍방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 자식을 팔아서 집을 달라고 협박을 해? 당장 나가라. 이딴 짓 하려면 우리 가족이랑은 상종도 하지 마라.
정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울먹였고 저는 손을 꽉 쥔 채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랑은 진짜 각오하고 싸워야겠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저 아이에게 휘둘리며 손주를 인질 삼아 끌려다니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은 어쩐지 아침부터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허리춤이 뻐근하고 기분도 꺼림칙했지요. 괜히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성가시게 울리던 그 소리에 저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미진이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말 안 해도 누구인지 바로 알겠더군요. 미진이 친정 부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굳은 얼굴이었고 특히 안사돈은 마치 전투라도 나선 사람처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사도 생략한 채 그들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자마자 안사돈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저희 딸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하던데 축하도 안 해주시고 신축 아파트 하나 장만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셨다면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약속이라니요? 누가 그런 약속을 했답니까? 그분은 잔뜩 비웃는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낳은 며느리한테 아파트 한 채 안 해주면 그건 시댁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저희 미진이 그 귀한 손주 낳느라 목숨 걸고 힘썼는데 그 대가로 겨우 무시와 냉대뿐이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편도 그제야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상황을 살피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지요. 정우는 회사에 간 날이었습니다. 저희 둘만이 이 상황을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안사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저희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아이가 귀한 건 맞지만 그걸 명분 삼아 돈을 요구하시는 건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은 손바닥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손주를 품에 안았대? 그래도 아들 낳았으면 감사한 줄 아셔야지.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성의 표시도 못하면서 시댁 노릇은 무슨 시댁 노릇입니까? 그 옆에서 박가사돈이라는 남자는 고개를 까딱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부인, 사돈, 우리 딸이 얼마나 순하고 참은 아이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 낳았으니 자리를 잡아야죠. 신축 아파트 정도는 기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끄러미 앉아있던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우리 집 문턱을 넘은 것 실수입니다. 감히 자식을 낳은 이를 핑계 삼아 아파트 한 채를 요구하겠다? 이건 돈을 빌려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명백한 강탈입니다. 안사돈이 벌떡 일어나며 맞받아쳤습니다. 강탈?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우리 딸이 당신 네 집대를 이었어요. 집 한 채는 고사하고 손주 낳고 몸조리 중인 애한테 무시하고 문전박대까지 하다니 사람이 아니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돈 안 주면 복덩이 데리고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협박이요? 이 집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셨다면 정말 착각이 큽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안사돈은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당신들 전부 망하게 해주겠어요. 복수할 겁니다. 우리 딸 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각오하세요. 미진이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그 안에 담긴 냉소와 경멸,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쾅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은 갑자기 숨조차 막힐 만큼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미진이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랐고 안사돈의 막무가내 같은 언행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가 걱정되었습니다. 손주가 무슨 죄입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벌써부터 돈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감정에 기대어 이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이젠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라고. 며느리 미진이의 정체. 그녀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왜 친정 가족까지 나서서 시댁을 협박하게 된 것인지. 모든 걸 낱낱이 밝혀야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은밀히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흥신소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흥신소 사무실은 외진 골목 안쪽 낡은 3층 건물의 2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조차 달려있지 않은 회색 철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을 직접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남의 뒷조사 같은 일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일이라 여겼던 제가 지금은 복덩이를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선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른 체형에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일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혼 전 행적, 채무 관계, 인간관계, 금전 문제,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고 며느리의 사진 한 장과 주민등록번호를 건넸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 했습니다. 착수금을 내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초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정호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마주하기에 그 아이는 너무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미진이의 거짓된 언행에도 끝끝내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 하던 그 눈빛이 저로서는 너무 가여웠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무실. 이번엔 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정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이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종이들이 바람처럼 휘날렸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결혼 전부터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계좌를 돌려가며 수억 원의 채무를 쌓아왔습니다. 신용불량 직전까지 갔던 기록도 있었고 심지어 사채업자와의 문자 내용까지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마사지와 피부관리, 해외여행, 유흥업소 VIP 고객으로 남아있던 호텔바와 라운지 이용 내역까지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입은 전혀 없었고 모든 돈은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의 직장 경력이었습니다. 미진이는 3년 전까지 강남 모처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접객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남성과 얽혀 법적 다툼 직전까지 갔던 사건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이란 것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미진이는 결혼 전에 이미 저희 집안을 수차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돈 많은 시댁, 노후 자산 있는 시부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접근 계획을 짰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덮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가슴은 콱 막힌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속이기 위해 미소 지으며 저녁상 앞에 앉았던 아이였구나. 손주를 품에 안았던 그날의 감동마저도 다 가짜였구나. 저녁 늦게 정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이제는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정우야,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다. 그날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정우 앞에 펼쳤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일 거예요. 누가 미진이를 음해하려고 꾸민 자료 아닐까요? 하지만 녹취록, 카드 내역, 유흥업소 근무 정황까지 조목조목 확인해 주자 정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눈동자가 떨리고 손끝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입을 가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체 뭘 믿은 걸까요? 저는 그 애가 진심으로 저를 아니에요. 복덩이는 그 아이까지도 그런 계산 속에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끼며 울었고 저는 옆에서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미로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착한 아들이었기에 세상 물정 모르고 믿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울음이 잦아들고 난 뒤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더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미진이가 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복덩이는 제가 키울게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아이가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일은 오직 하나. 이 아이의 결정을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 건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 악연을 깨끗이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정우와 저는 함께 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단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 아이가 뿌린 악행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복덩이는 반드시 아빠 곁에서 자랄 겁니다. 더는 돈과 거짓의 도구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우가 저에게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한 날 밤, 저는 남편과 단둘이 앉아 조용히 상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이 악연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내 무너지고 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더는 저 아이를 아들 곁에 둘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할 때예요.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난 이후 그는 매일 밤 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만 내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결단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와 함께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의 소개로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담실에 들어서자 차분한 인상의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인사도 간단히 우리는 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이혼을 원합니다. 며느리의 사생활, 채무, 유흥업소, 근무 경력, 사치스러운 생활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한 협박까지 저희는 다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하나씩 받아들였습니다. 조사자료, 녹취록, 카드 내역, 문자 캡처, 사진 증거.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 두었기에 변호사는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충분합니다. 명백한 경제적 목적의 결혼, 사기 결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거절은 물론이고 손주의 양육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복덩이를 이용했어요. 제가 그걸 몰랐던 게 바보였죠. 그동안 혼자 꾹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아이는 절대 그 여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정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로 협박하거나 금전 요구를 할 경우 빠짐없이 녹음하거나 캡처해두세요. 직접 대면할 일 있으면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짐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나설게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오래 혼자 싸우셨어요. 이건 제 싸움이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정우가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상처받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미진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 메시지, 통화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매일매일 정리해 USB에 백업하고 날짜별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감정은 뒤로 하고 철저하게 서류화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우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정우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직도 아파트가 준비 안 된 거야? 당신네 집 그렇게 찌질한 데였어?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좀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정우는 묵묵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눈짓을 하며
녹음이 잘 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미진아,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야. 아이도 있고, 우리도 생각을 정리 중이야. 하지만 미지는 말끝을 자르지도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이 지금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나 만만하게 봤지? 두고 봐. 내가 복덩이 데리고 나가면 당신들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양육권 싹 다 뺏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 아들 낳아줬잖아. 그걸로 아파트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저는 듣고 있다가 너무나 치가 떨렸습니다. 손주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그 파렴치함, 생명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그 비열함. 감정이 치솟았지만 억지로 꾹 눌렀습니다. 정우는 매일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고 그 안에 담긴 언행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뭐 하시는데? 아직도 감히 이혼을 꿈꾸셔. 내가 입 열면 다 끝이야. 내가 이 동네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아파트 내놔. 애 보고 싶으면. 말끝마다 협박이 붙었고 아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은 마치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반복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녹음 도중 정우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야? 지금 백화점이지. 오늘도 한정판 나왔다더라. 우리 복덩이 첫 돌 되면 기념사진 찍어야 하잖아. 옷 좀 사야지. 근데 이번엔 명품이 좀 비싸네. 당신 카드로 긁을 수 있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녹취 파일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역 속에는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과시용으로 사들인 고가의 아동복, 장난감, 심지어 본인 명의의 명품 화장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점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앞세워 이 모든 사치를 정당화하려는 패턴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나 정서적 유대는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이 정도면 양육권 문제에서도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미지는 전화로, 문자로 정우에게 협박과 회유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참아주는 거야. 나 진짜 폭로하면 당신들 끝장나. 인터넷에 다 올릴 수도 있어. 그래도 좋겠어?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방 안에 앉아 녹음 파일을 정리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등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아들이 제 자랑이자 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도, 정서적 학대도, 금전 협박도, 심지어 양육 부적격까지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부터 미진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파도가 일기 직전의 바다처럼 정적이 깊을수록 불길함이 진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로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단정한 판결서 형식의 반박문이 나왔습니다. 미진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이혼 통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서였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신축 아파트 한 채 청구. 두 번째, 저희 부부 명의의 아파트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 세 번째, 손주에 대한 양육권 전면 주장. 네 번째, 양육비로 매달 300만 원을 요구.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은 반박문에서 자신은 남편 정호로부터 장기간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고 시어머니인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간섭과 감정적 폭언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로 인해 산후 우울증과 불면증, 정서불안까지 겪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 섞인 문장으로 자신을 연민의 대상으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는 내내 웃음도 분노도 아닌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 오로지 이용하고 착취의 대상일 뿐, 가족이라는 의미는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구나.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을 증명할 수단도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첫 변론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던 날 아침, 저는 정갈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고 피부는 예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마중 나왔고 차 안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가볍게 잡고 조용히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양쪽이 자리를 잡고 앉자 판사가 입장하며 조용히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미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흐린색 스커트, 얼굴엔 거의 화장이 없었고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온 불쌍한 여인처럼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온 서면을 하나씩 꺼내더니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결혼 생활 내내 무관심과 정서적 방임을 당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시기에도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했으며 시어머니는 수시로 집안일과 양육 방식에 대해 간섭하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서류에는 미진이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진단서, 불면증 치료약 처방 전, 손으로 쓴 억울하다는 편지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으나 시댁 측의 냉대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아파트 한 채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모든 주장이 낭낭한 음성으로 울려 퍼졌고 미지는 순간마다
코끝을 붉히며 눈물까지 훔쳐냈습니다. 저는 그 연기에 분노보다는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시나리오를 연습했을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서류철을 하나 꺼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원고 측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피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고는 결혼 생활 중 지속적으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경제적 요구와 협박을 가해 온 녹취록입니다. 해당 녹취는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는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돈 안 줄 거야? 내가 복덩이 데리고 나가면 끝이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어차피 내가 당신 월급 보고 결혼한 줄 알아? 당신 집 재산 보고 했지.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작은 탄식이 들렸고 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카드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진이 결혼 후 사용한 고가 명품 구매 내역,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소비 패턴, 산후조리원 입소 직후에도 명품 쇼핑을 지속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흥업소에서의 근무 이력. 변호사는 당시 일했던 장소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미진이 고급 라운지에서 일했고 그 시절 알게 된 남성과의 금전 분쟁도 진술된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자 메시지 캡처와 통화 기록. 그 안에는 미진이 정호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 줄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 주면 복덩이 못 보게 할 거야. 내용 증명 보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나 소문 낼 거야. 당신 집안 사람들 다 창피당하게 해줄 테니까. 이 모든 증거가 차례대로 제출되는 동안 미진은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코를 훌쩍이던 손이 점점 떨렸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도 처음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눈물에 젖은 피해자였던 사람이 어느새 협박과 사치, 기만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지금 제출된 증거에 대해 별도 검토 후 반박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론일을 재지정하겠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정호의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잘했어. 우리는 진실을 들고 있잖니.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정호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턱에 잔수염이 올라온 걸 보니 며칠째 면도도 제대로 못한 눈치였습니다. 눈 밑에는 푸르스름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모은 채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고 있는지 어미 된 입장에서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양육권을 다투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손주는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정 안은 여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진 측은 오늘도 마치 준비된 연극을 하듯 얌전한 차림과 연한 화장으로 자신을 최대한 연민의 대상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아이 곁을 떠난 적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 초유, 수유까지 모든 육아의 중심에 있었고,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는 매우 깊은 상태입니다. 양육권은 모성에 비반한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이 시기의 아이는 엄마의 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진은 준비라도 한 듯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마치 그 눈물 한 줄기로 모든 죄가 사라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울컥 끓어오르는 걸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대로 이 아이에게 손주를 맡긴다는 건 손주를 또다시 협박과 탐욕의 수단으로 내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임신 이후 줄곧 가족을 상대로 각종 경제적 요구와 협박을 일삼아 왔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사치를 우선시했고, 실제 양육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시댁 또는 남편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어 증거 자료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백화점 VVIP 라운지 출입 기록, 해외 직구 명품 유아용품 주문서, 조리원 입소 후에도 아이는 방에 맡겨두고 수유는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조리원 관계자의 진술서까지. 그리고 변호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모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성은 단지 허울뿐입니다. 그 말에 재판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정호의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고 증인석에 선 정호는 한동안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한 듯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처음엔 모든 걸 제 아내에게만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일이더군요. 정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주가 돌이던 해 집에서 미역국을 먹고 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베넷머리가 조금 남아있고 볼은 통통했으며 정호의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전부입니다. 매일 밤 아이가 꿈속에서 울지는 않는지, 혼자 잠을 자다 무섭지는 않은지,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나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제 품에서 이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정호는 손을 꼭 쥔 채 흐느끼지 않으려고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본 정호 중 가장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틈에 몇몇 방청객은 눈을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진 측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양육 과정에서 겪은 산후우울과 스트레스를 견디며 아이를 지켜왔습니다. 한때 사치스러운 소비를 했다는 사실이 모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복덩이 아니었으면 이딴 결혼 벌써 때려쳤어. 저 꼬맹이도 결국 돈이랑 바꿔먹는 거잖아. 당신 부모가 눈치 없이 굴면 나 이혼하고 애 데리고 나가버릴 거야. 법정 안은 또다시 싸늘해졌고 미지는 당황한 듯 재판장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이 흔들리는 순간의 초조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재판장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선고 기일의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주가 증거 제출이 있다면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재판은 이만 산회합니다. 재판장이 나가고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우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고 바깥 햇살이 유독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의 그림자는 꺼지지 않고 곱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손주도 너도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요? 판결일 전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판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했지만 젓가락질 한 번 하지 않고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자.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진짜 우리가 양육권 못 받으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시간을 함께 겪은 어미로서의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는지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러 온 듯 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으로 가득했고 저는 손에 쥔 수첩이 구겨질 정도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얌전한 옷차림의 진한 화장은 자제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고개를 푹 숙이기보다는 눈을 치켜뜨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는 결코 질 수 없다는 오기가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 숨은 초조함까지는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자리에 앉자 마침내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펼쳐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최정호와 피고 박미진 간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이혼을 명함. 그 순간 정호의 옆에서 깊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녀인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최정호로 지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함. 재판정 안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놀란 듯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했고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손에 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진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요? 양육권은 정호에게요? 이건 제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저희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신 겁니다. 모든 자료와 증거, 진심과 현실이 모여낸 결과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광경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미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판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집안대를 이어줬는데 어떻게 나더러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저런 무능한 인간한테 애를 맡기겠다고요? 절대 못 받아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이 법정은 당신의 감정적 발언을 허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자 미진은 갑자기 법정 바닥에 주저앉더니 소리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지옥처럼 만들었어. 저 여자가 다 망쳐놨어.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고 저 역시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법정 경위가 다가와 미진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녀는 악을 쓰며 손을 휘둘렀고 신발 하나가 벗겨져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눈은 벌개지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그동안 철저하게 감춰온 민낯이 한순간에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추한 모습은 어느 누구도 동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몰락한 한 인간의 표본이었습니다. 판사는 정색을 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우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려던 그 순간 판결문을 다시 읽던 판사가 마지막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박미진은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원고 최정호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추후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마지막 문장이 끝나고 법정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옆에 선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마치 허공에 떠있던 기운이 빠져나가듯 제 어깨가 푹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 진실이 이긴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정우와 손주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싸움이 하나둘씩 제 안에서 떠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쌓인 분노, 억울함, 모멸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질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